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 제조혁신팀 이선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고부가 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9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근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이야말로 미래 산업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꼭 함께 배우고 적용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것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열정적인 눈빛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오늘 행사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참석 내빈 소개, 인사 말씀, 세미나 및 성공 사례 특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어 발걸음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셨어요. 네. 다음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체 대표님 참석하셨는데요. 경북대학교 산관학기업협의회 진접기업인회 최현규 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동부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이홍균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다음은 구리시 경제인연합회 이춘본 회장님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영철 경기 동부상공회의소 CEO 아카데미 총원우 회장님과 역대 회장님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본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박종영 신산업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본 행사를 공동 주최 주관하시는 경북대학교 전지용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근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발걸음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주최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병길 부위원장님과 전지용 총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병길 부위원장님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남양주시 제7선거구 소속으로 당선되시어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병길 부위원장님은 디지털 패권도시 클라우드 스마트 남양주라는 공약을 통해 디지털 환경과 기술의 적용을 통한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말을 드리러 나오면 특히 학생층에서 의원님 잘생겼다 하고 박수를 막 쳐주시는데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들 제가 잘생겼나요? 네. 동의를 안 해주십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3 디지털 전환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임직원분들과 대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기존 아날로그 조직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할 때 디지털 틀을 사용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또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디지털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북대학교 전지영 총장님과 우리 진적기업위원회 최형규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박종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양주시 동부상공회의소의 수석 부회장이신 이홍균 회장님, 또 구리시 상공회의소의 경제인연합회 이춘본 회장님, 그리고 이영철 CEO 아카데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경과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대학교와 학생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사가 끝나면 꼭 선물을 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머니에서 가슴에서 뭐를 꺼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양주시와 경기도, 경북대학교를 위한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부위원장님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과학진흥원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 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경북대학교 전지용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의 전지용 총장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협약식을 맺고 오늘 첫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 협약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는 디지털 전환, 우리는 DX,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각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은 이제 필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성장, 유지, 발전을 위해선 데이터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북대학교가 지역과 그리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할 거고요. 오늘 그 뜻깊은 첫 번째 세미나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참석해주신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 박종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신산업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진적기업협의회 회장 최현규 회장님, 동부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이홍군 회장님, 구리경제인연합회 이춘본 회장님, 그리고 CEO 아카데미 이영철 회장님 등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경제인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도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거점 대학으로서 열심히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과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는지 다각적으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 김형택 대표님을 모시고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형택 대표님은 현재 금융연수원 겸임교수이자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며 저서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수의 책자를 발간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저희가 이제 뭐 오프라인 기반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기반의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디지털 기반 또 디지털 인프라 또 앞서서 잠깐 많은 그 분들이 소개를 했던 것처럼 데이터 기반 또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얹혀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썼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성된 영상입니다. 마지막 되게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약탈자가 될 것인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자, 약탈자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약탈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디지털로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양한 어떤 산업권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희생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뭐 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저는 여기서 이제 기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최근에는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데스크탑이라는 고정화된 플랫폼, 고정화된 부분에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경험들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동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기반의 이동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변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체계, 서비스, 프로세스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뭐 제조업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유통이 됐던 기존에 오프라인 기반만 가지고서 영업이라든지 뭐 생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기타 뭐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연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원할 때 원하는 순간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센서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통신사 쪽에서 유비쿼터스 컨설팅이라는 것들을 한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비쿼터스 컨설팅의 기본이 이 센서를 기반하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까지는 그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부분들을 스마트폰만 가지고서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는 뭐 여기는 책상, 의자, 뭐 여러 가지 사물 간에 이제 센서가 부착이 돼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인터넷이 가능을 하게끔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센서 부분들이 1%밖에 부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지금 이제 많은 제조 현장에서 그 공장에 있는 사물에 지금 센서가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공간에 이제 센서가 부착이 된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다른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포탈에서 마케팅을 총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포탈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서비스 또 하나의 뭐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 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서버적인 용량이라든지 또 그것들을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처리적인 부분에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을 하는 환경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의 빅데이터라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시간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고객 경험이라든지 마케팅을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상호인터넷은 앞서서 얘기를 했고요. 자, 올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과제 또 기업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첫 번째 있고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습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쓸 수 있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부분들을 적용을 했을 때 실패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이 데이터가 해석 가능하고 또 적용 가능하고 또 이게 실적으로 업무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 클렌징이라든지 데이터 품질이라든지 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풍부해지면서 이제 저희가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올해 아시는 것처럼 그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저도 올해 정말 뭐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를 많이 간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보다는 생성형 AI 강의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누구나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누구나 이제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손쉽게 저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의할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제조업에서 강의할 때 가장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저희 회사는 돈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뭐 저서나 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 한 지가 벌써 한 8년 가까이 되는데요. 전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기회가 있는 부분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기업, 제조기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저희가 비싼 AI, 보세요. 앞서서 저희가 생성형 AI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대기업이 큰 자본을 들이고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그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에 대해서 차별화, 뭔가에 대해서의 그 격차라는 부분들을 가져갔는데 자, 지금 클라우드가 됐다. 또 MES가 됐다. ERP가 됐다. 생성형 AI가 됐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문지방 좀 이런 그 부분들을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 산업 부분들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기업에 전용이 됐던 또 어떤 스타트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제조업이 그 문을 못 넘고 경쟁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는 앞서서 정말 저렴한 가격,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존 산업 부분들을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정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숙박시설, 오프라인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행시장, 숙박시장 부분들을 잠식을 하고 있고 메리어트 호텔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이제 뭐 대학교에 왔으니까 저희 예전에 이제 해외 유학을 가서 MBA를 따거나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비싼 뭐 등록금 또 현지 체류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코세라라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초창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공부할 때 코세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버지니아 대학하고 보스턴 컨설팅이 마련한 강좌가 있습니다. 되게 비싼 강좌예요. 근데 그 강좌 공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MBA 같은 경우도 저희 가지 않더라도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비용 부분들 저희가 딸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의 발전, 또 기존 산업 부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의 기존의 대기업의 변신, 또 스타트업이나 제조업이 새롭게 산업들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희생양이 되지 않고 약탈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이라는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즉,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아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백서라는 걸 썼습니다. 그 백서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디지털이라는 정의보다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좀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전적인 의미를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합한 그 단어적인 의미가 이 형질 전환이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사전적인 정의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형질 전환은 겉과 속을 다 바꾸는 것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또 제가 이제 초창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못 알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시행착오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겉만 화려하게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AI 부분들을 활용하고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도 초창기에 쉽게 얘기하면은 2018년도 초까지 거의 대부분이 저희 겉에다가 화려하게 빅데이터, AI, 뭐 IoT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IT 드리븐, 디지털 테크 드리븐하는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생각을 하고서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속까지 다, 저희가 뼛속까지 다, DNA까지 다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제가 이제 TV에서 정우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우성에 제가 양복을 입는다고 제가 정우성이 될까요? 많은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죠. 정우성의 DNA부터 시작해서 정우성의 키라든지 정우성의 목소리를 제가 같이 겉과 속이 다 있어야 제가 정우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화려하게 제가 겉에다가 AI나 빅데이터를 발랐다고 저희가 디지털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됐던 프로세스가 됐던 또 기타 조직 문화가 됐던 것들 자체도 디지털로 변화가 돼야만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뭐 니깐 놈이 뭔데 정의를 내려? 라고 할 수 있어서 보시는 이제 관련된 뭐 이렇게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IT 대기업들이 정의한 내용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핵심적인 부분들은 붉은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 자료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볼 때 가장 많이 본 자료일 거예요.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들은 기존의 기업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기존에. 그 부분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들을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신사업,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확보하는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한 부분을 이렇게 저게 정의를 했습니다. 디지털적인 모든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의 디지털 기반으로 겉과 속. 그러니까 저희가 겉만 화려하게 테크를 도입하는 것들 자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은 겉과 속을 다 저희가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하게 저희가 변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 문화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일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갑자기 자, 오늘부터 나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디지털 기업이야 라고 바로 할 수는 없다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역량을 갖추는 것들을 저희가 기업 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략이라는 것도 자체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 디지털 전략이라는 것들을 단계별로 저희가 역량을 확보하는 것들을 중장기 경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 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는 이 중장기 경영 전략, 또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생존이에요. 자, 기존에 있는 다양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 생존의 문제가 하나가 달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겠죠.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로서 저희가 가치를 가지고 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디지털이라는 여러 가지 변화에서의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또 정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반적인 부분들. 근데 이거의 핵심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기반과 기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고객, 채널,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부분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오프라인 고객, 온라인 고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디지털화된 고객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뭔가를 하는 행위 자체는 다 이제는 디지털화된 고객입니다. 여기 이제 뭐 제조업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B2C가 아니라 B2B 고객들 자체도 다 디지털로 뭐 저희가 탐색하고 영업하고 물류를 하는 그런 디지털화된 고객입니다. 이런 저희가 고객과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를 해야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변화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변화, 변신,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체인지가 아니라 완벽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죠. 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량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리더십 역량입니다. 현재의 디지털에 대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는 것들 자체가 리더십 역량입니다. 자, 이제 리더십 역량이 갖춰졌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하는 역량 자체는 디지털 역량입니다. 자, 디지털 역량 자체가 디지털 테크를 확보하는 것들은 디지털 역량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디지털 테크는 수단입니다. 저희가 어떤 좀 그 온오프라인을 통합하거나 좀 더 단순화하거나 좀 더 성과를 높여주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의 핵심, 목적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역량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적인 핵심 역량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의 혁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프로세스 혁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디지털 기반의 저희가 고객 경험, 디지털 기반의 프로세스,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부분들을 갖춰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자, 이제 저희가 이런 역량이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디지털화된 기업, 디지털 기업은 어떤 형태일까요? 또 어떤 것들을 지향을 할까요? 첫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상품들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상의 서비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온디맨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저희가 고객의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 부분 자체가 변화했을 때 변화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원할 때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고객의 가치,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디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기존과 다른 프로세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기존과 다른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일까요? 더 짧아집니다. 더 빨라집니다. 더 단순해집니다. 제조가 됐던 서비스가 됐던 마케팅이 됐던 과거와 다른 프로세스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과거의 혁신, 과거의 R&D는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가 다 아는 거예요.
저희가 인력을 뽑고 저희가 자금을 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의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게 과거 혁신과 R&D였습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혁신과 R&D의 핵심은 뭐냐면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저희의 핵심 역량은 저희가 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테크, 마케팅, 뭐 기타 역량 부분들을 저희가 제휴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빠르게 기술을 확보해서 저희가 시장에 진입하고 또 저희가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끙끙대고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회원을 확보하거나 이미 영업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저희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뭐 여기 있는 이제 경기도 쪽에 아까 이제 남양주 쪽에 있는 기업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이런 생태계, 각각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혁신하는 게 가장 빠른 혁신,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나이키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기업들 자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 또 여기에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스프린터가 아닙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이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장기 경영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뭐는 할 수 있냐면은 지금의 투자가 미래에 앞서서 얘기했던 생존과 성장을 어느 정도는 방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 자체는 공격 전략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대기업이라든지 기존 오프라인 기업의 전략,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의 영업 기반, 기존의 고객 기반 부분들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방어 전략입니다. 또 이 방어마저도 하지 않으면은 아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희생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뭐 개략적으로 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지에 대해서 추진 배경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까요?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중장기 경영 전략,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은 크게 리더십 역량과 저희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범위, 또 세 가지의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가 매니지먼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겉과 속 중에서 속을 바꾸는 것들입니다.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꾸는 것들 자체를 매니지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 범위의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아날로그 프로세스를 디지털 프로세스로 바꾸는 것들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추진하는 과제가 뭐냐면은 RPA 부분입니다. 혹시 뭐 RPA 들어보셨나요? RPA? RPA 자체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수기로 작업했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R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초기 과제의 80% 자체는 이 RPA를 초기에 도입하는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강조를 했지만은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그냥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데이터 민주주의를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데이터 민주주의. 뭐 갑자기 뭐 민주주의를 얘기하니까 또 당황했을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는 뭐 특정 데이터 부서라든지 특정 CRM 부서라든지 특정 IT 부서가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현장에서 아니 실무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기한을 써서 올려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부분들은 누구나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그 액세스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저희가 편집하고 가공하고 또 내가 어떤 현장이 됐던 아니면은 회의실이 됐던 각각 공통으로 데이터를 같이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들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스피드해야 된다. 좀 더 유연해야 된다. 또 협업을 해야 된다. 자, 또 있습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실패 용인의 문화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 이런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매니지먼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90%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앞서서 2018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비싼 돈 줘서 빅데이터 구축하고 비싼 돈 줘서 AI를 구축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 내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또 우리 조직에서의 여러 가지의 어떤 협력이나 또 현장에서 이걸 써야 되는데 아무도 이것들에 대해서 쓸 준비, 왜 써야 되는지 공감대가 아무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투자했지만은 이 자체가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떤 적용 또 실무적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18년 말부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추진 전략, 핵심의 과제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밸류체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존에 기업들이 진행했던 밸류체인 부분들을 디지털 기반의 밸류체인으로 바꾸는 것들입니다. 뭐 기획, 설계, 제조, 뭐 생산, 물류, 뭐 유통, 영업, 마케팅, 서비스 이게 기존의 아날로그 프로세스로 되어 있던 것들 자체를 저희가 디지털 프로세스로 바꾸는 것들이 이 밸류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이 자체도 크게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이 고객 중심으로 같이 사실 부분들을 변화를 시켜주는 것들입니다. 뭐 이거의 핵심 부분들은 저희가 고객이 원할 때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 또 더 빠르고 더 단순하고 하는 부분들이 고객 중심의 가치 사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 밸류체인 부분들이 오프라인 기반의 밸류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하는 게 두 번째 저희가 밸류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부분입니다. 뭐 유통이 됐던 마케팅이 됐던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공장 자동화를 하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트윈이 온오프라인에 저희가 통합된 밸류체인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엔드 투 엔드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거의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 또 어느 정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시작한 기업들의 핵심 과제, 추진의 핵심 전략이 엔드 투 엔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백엔드에 있는 ERP, 또 기존의 백엔드에 있는 CRM, 백엔드에 있는 MES라든지 이런 거하고 저희가 프론트에 있는 기존의 뭐 현장들, 또 프론트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플랫폼들하고 이게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저희가 다 통합하는 것들 자체를 엔드 투 엔드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조직 문화가 디지털로 되어 있고 밸류체인도 디지털의 기반을 갖추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디지털 기반의 먹거리, 디지털 기반의 신사업, 신규 사업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 저희가 기존에 고객 경험을 단축하는 것들이에요. 고객 경험 부분들을. 그래서 제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기존에 제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소매를 거쳐서 저희가 판매를 한다든지 도소매를 거쳐서 저희가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이렉트로 저희가 판매하는 채널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D2C라고 얘기합니다. 다이렉트 컨슈머. 그래서 많은 제조업들 자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새로운 신규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부분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D2C라는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들이 그 플랫폼 전환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플랫폼 전략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재밌게 봤던 사례가 저기 아시죠? 그 중앙일보 아시죠?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어떤 그 오프라인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냐면은 저기 신문 배급을 하다 보니까 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 배급을 했던 것들은. 근데 요즘 신문 안 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신문 배급소에 있는 유통 라인이라든지 물류 라인을 가지고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적자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배송하는 물류 사업을 하는 신문사가 물류 사업을 해요. 기존에 있는 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부분들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로 부분입니다. 참 재밌는 게 거의 대부분의 2016년도에 패션 쪽 나이키, 유니클로 자체가 적자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평균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의 평균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 5%로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유니클로가 왜지?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지?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장을 못하지? 봤더니 이미 고객과 채널과 프로세스 부분들이 디지털로 변화가 됐다는 것들이죠. 이걸 감지하고 2017년도에 유니클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리더십 역량과 디지털 역량. 자, 참고로 그 유니클로가 어떤 회사냐면은 아침 조회가 있는 회사입니다. 사장님이 나오셔서 아침 조회를 하는 정말 전통적인 제조업이고 전통적인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회장님이 먼저 나서서 이제는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스피드하고 또 한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기획, 생산, 물류, 마케팅이 한 공간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유연하게 빨리 기획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의 그 조직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제조업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생산 주기를 단축시켜주는 것들입니다. 패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오는 주기가
짧으면 6개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1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2주로 단축시켜 줍니다. 자, 2주로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물류를 자동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게 되냐면은, 자, 공장 자동화를 하고 물류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맞춤형 옷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상품에서 온디맨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아침에 저희가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패턴을 주문하게 되면은 바로 그 오후에 옷이 갑니다. 이렇게 이제는 옷 자체도 온디맨드 부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산업별로의 디지털 전략의 추진 기관과 성숙도를 좀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이제 좀 성숙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전자, 자동차,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제조 부분들이 가장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좀 대기업 중심으로 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부분에서 저희 쪽에 연락 오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 특히 또 이제 공공기관, 저희 쪽도 공공기관 연락이 안 오는데 워낙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추진하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가장 이제 좀 늦었는데 이제라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범위에서 또 어떤 우선순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테일 부분들, 소비재 부분하고 제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봤습니다.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던 기존의 오프라인의 유통 채널, 오프라인의 영업과 마케팅 채널을 저희가 이커머스 부분으로 전환시켜 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고객 마케팅, 영업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공장에 센서를 부착하고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에지 탐지, 뭐 검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제조 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장에 있는 시설물 관리, 시설물 진단, 검수를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범위의 핵심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밸류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산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요를 예측해야 되고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적시 생산, 적시 공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온디맨드 부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거의 진행하는 프로젝트 추진 과제는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채널 영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D2C로 저희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드 파티를 가지고 저희가 채널들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략과 이런 추진 과제 범위가 뭐라고 저희가 얘기하냐면은 옴니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게 이제 저희 마케팅 부분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마케팅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서비스 부분들은 더 간소화 시켜주고 자동화 시켜주고 좀 더 고객의 편의성, 개인화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경험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좀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발표를 하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들입니다. 보시는 뭐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적인 기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밸류체인 자체를 디지털 기반으로 바꿔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맹점 프로세스 부분들을 더 빠르고 통합된 형태로 RPA를 구축을 하거나
또 상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수요 기반에 저희가 상품 기획을 하기 위한 빅데이터 부분들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자동화를 하고 공장에서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진단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MES를 구축을 하는 것들입니다. 물류하고 유통 자체도 저희가 이제는 스마트 물류, 또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영업, 마케팅, 채널 관리, 배송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의 통합된 플랫폼, 즉 옴니 채널 플랫폼 부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전략을 추진하게 되냐면은 이제는 가맹점 관리, 영업 관리, 채널 관리, 클라이언트 관리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가 되게 됩니다. 또 더 단순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관리의 체계화.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각각의 고객의 접점, 영업의 접점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어떤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각각의 밸류체인 단계별로 또 아니면 이제 각각의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앞서서 가장 큰 화두 또 기업들이 가장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제가 기존 서비스, 기존 프로세스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고도화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SPC 창립 자체도 이런 빅데이터 구축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앞서가고 있는 회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파리바게트 아시죠? 파리바게트 매장에 또 파리바게트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에 빅데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빵을 상관관계를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다. 그러면은 호빵을 몇 개를 제작해야지?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의 빅데이터,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1도가 내려간다.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은 빵 같은 경우는 1만 개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일단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재고 확보라든지 또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들 또 매출 향상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를 했냐면은 신제품을 기획을 해야 돼요. 이 신제품을 기획할 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부분들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신세대라 하니까 옛날 같은데 지금 그 Z세대, 알파 세대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뭐야? 뭐 빵은 뭐야?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레시피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이미지가 나와서 이제 상품 기획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부분입니다. 저도 잠깐 이제 뭐 아시는 기업에서 맞춤형 화장품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 학습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 제조기업들이 뭐를 하냐면은 맞춤형 서비스, 앞서서 얘기했던 온디맨드 기반의 상품 부분들을 제조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코스메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ODM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코스맥스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는 직접 브랜드를 만듭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앞서서 얘기했던 다이렉트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워낙 이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냐면은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 맞춤형 화장품을 했을 때 좀 더 고객의 요구, 고객의 성향, 고객의 피부 타입 부분에 맞는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초기에 뭐를 하냐면은 문진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가지 문진을 통해서 3,560가지의 에센스를 처방해서 고객의 피부 타입 또 고객이 원하는 상품 부분들을 이제
맞춤형 화장품들을 제조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그 다음 섹션에 발표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이라든지 일반 대기업들이 기존 제조시설 부분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면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크게는 뭐 세 가지적인 부분들, AI와 센서를 저희가 현장에 부착을 해놓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걸 가지고 저희가 MES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생산에 필요한 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ERP와 연동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 효율 부분들을 가져가는 형태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무원 부분들도 각각의 이제 공장별로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최근에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관리, 생산성 강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자동화 부분입니다. 물류 쪽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되게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쿠팡이 지금 1위거든요. 저희가 아는 이제 이커머스 부분의 1위 부분인데 그 쿠팡의 경쟁력의 핵심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런 물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어느 순간에 쿠팡이 준 가치, 빠른 배송.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이 모든 기업들이 빠르게 배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의 물류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화를 시켜주는 것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보문고 자체도 스마트 물류센터로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책이 들어오면은 책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서가에 꽂고 또 필요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문이 들어온 부분들을 이제는 로봇이 가서 또 자동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는 배송을 하고 배치를 해주는 자동화 서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패키징 자체도 자동화 패키징으로 해서 스마트 물류 부분들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저희가 서비스, 특히나 건설 쪽, 최근에 보면은 이런 건설, 뭐 선박 같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저희 이제 중공업 선박 이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련돼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동일하게 저희가 건설회사들 자체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구 자체는 저희가 보관형 제품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고객들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디지털로 대체해서 고객 경험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가구 구매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가 제가 직접 오프라인에 있는 가구를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구가 내에 있는 공간에 맞아? 라는 걸 사이즈를 재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배치 부분입니다. 저희에 있는 벽지, 또 저희에 있는 바닥, 또 다른 가구하고 잘 어울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 VR, 증강현실을 통해서 가상으로 그 가구를 저의 공간의 배치를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있습니다. 뭐 아마 요즘 보면 인테리어 사기, 또 내가 뭐 평수는 얼마고 가진 예산은 얼마고 내가 있는 공간의 어떤 부분인데 여기에 맡아서 되게 저희가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대1로 맞춤형해서 그들에 대한 서비스 경험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생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인테리어 서비스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 경험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런 그 주행 서비스 자체가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저희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뭐 차량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자체도 단계가 나눠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자율주행 서비스 부분들은 사람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이 탑승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3단계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발전되고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농기계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대동이라든지 또 LG 엔트론이라든지 회사 자체가 가장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디지털 상품,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트랙터, 자율주행 이양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핵심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주변을 잘 인식해서 저희가 정확도를 향상시켜서 안전하게 저희가 자율주행하는 게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그 3단계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에 좀 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컨트롤 해야 됐지만은 사람이 없더라도 저희가 좀 더 정확도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3단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유치 항법이라든지 초정밀 유치 정보라든지 또 센서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좀 더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는 기업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제조업이나 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가게 되면 더 그 확률은 낮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펴봤습니다. 왜 실패하는지 봤더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니지먼트 트랜스포메이션,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와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가 용어가 있냐면은 디지털 립스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지털을 이렇게 이쁘게만 바르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겉과 속. 기존의 속 자체도 디지털 맞게끔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또 뭐 이건 다른 얘기겠지만 가장 또 힘든 게 뭐냐면은 자수성가한 제조가 가장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또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수많은 걸 거쳐왔는데 뭐 IMF도 거쳐오고 뭐 금융위기도 거쳐왔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디지털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의사결정 또 CEO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CEO가 먼저 이 디지털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비전, 방향성을 잘 수립하는 게 첫 번째 성공 요인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탑다운 리더십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CEO가 비전이 가지고 있다 그래도 직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거나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거나 직원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세 번째가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저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저항 부분들을 정말 최소화를 하면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가져가는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살아남는 부분들은 과거의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변화에 저희가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또 디지털의 변화에 잘 적응하느냐가 자체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지금 핫 이슈이고, 뭐 인공지능, AI 이런 뭐 단어까지도 나오고 새로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시스템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저도 헷갈리고요. 여기 계신 기업 대표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책임을 지시고 사활을 걸고 업무를 하시고 사업을 주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열기에서 저희가 정말 저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담당자로서 정말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뭐 이제 말씀하시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질문해 주신 데이터 관련된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제조 데이터 관련된 컨설팅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한 2분 3분만 쉬고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성공 사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DK 이노베이션과 주식회사 동광사우의 이명렬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화공단에서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업체를 만들면서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 동광사우 이명렬 대표고요. 저희가 지금 8년째 디지털 전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30분 동안 8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제 딸아이 학예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 친구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원치 않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튼 이유는 내 아이들의 행동 양상이 다 달라요. 오자마자 우는 아이가 있고 뭔지 모르고 노는 아이가 있고 두 아이는 뭔가 배운 거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한 아이는 따라 울고 또 한 아이는 분위기가 좀 애매해서 소극적으로 이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를 계속 고집하고 디지털에 대해서는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이 디지털 전환을 응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하려는 업체도 있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배운 거를 좀 따라하려는 그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6년째 저희 딸아이 영상을 앞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스마트 제조 트랙과 디지털 전환 트랙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제조라는 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실제 저희 공장도 11월 달에 직원들이랑 협의해서 공장 라인을 레이아웃을 또 바꾸기로 했거든요. 2016년도부터 저희는 계속 이 스마트 제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2020년도에 디지털 전환 아이템이 생겨서 디지털 전환 트랙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6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2세 경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의 30년을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쓰는 게 저희 디지털 전환의 시발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총 31명의 외국인 1명, 그 다음에 근속연수 5년 미만 이렇게 암묵지가 전달되게끔 관리를 하다가 디지털 전환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 공장 투어를 짧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시는 스마트 공장의 그 사례들을 보면 대량 생산의 체제를 보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뿌리 공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국내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루에 100세트씩 나가요. 그래서 모든 걸 자동화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자동화를 안 하기에는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투자 대비 회수율이 나오는 공정만 자동화를 하고 지금과 같이 아직도 사람이 하는 공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공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약 5년 전부터 로봇 용접으로 80%가 이제 대체가 됐고요. 물론 자동차 쪽에서는 로봇 용접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제관 업체에서는 로봇 용접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실제 현대엘리베이터 1차 협력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로봇 용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사이즈가 막 다르다 보니까 아직도 수동 라인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실제 저희가 만드는 핵심 브레이크 장치인데 지금 여직원 혼자서 국내 50%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니치 마켓에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생산해서 만들고 있고 실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완제품 조립 라인이고요.
이게 2018년도 1월 달에 찍었던 저희 이제 영상이에요. 지금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어서 아마 저희 공장에 오시게 된다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 영상인데요. 실제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했다고 가정했을 때 잡아주는 브레이크 장치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밑에 하나씩 꼭 저희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3단계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저희도 디지털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 문제점을 어떤 기술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조직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툴이 디지털이지 기술이지, 기술이 조직 문화를 변화시켜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016년도에 가장 잘 나가던 아마존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제프 베조스가 쓴 플라이휠 전략이거든요. 판매자가 많아지면 선택 권리가 많아지니까 고객 경험이 좋아져서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가격 구조가 낮아지고 가격이 싸지니까 또 고객이 많이 온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아마존 사례밖에 없었는데 지금 쿠팡 사례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디지털 전환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어떤 업체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고 어떤 업체는 왜 못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세요. 근데 교육을 받고 이 경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허들이 존재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 교육을 관리자, 대표님이 좋은 경험으로만 보지 이거를 직원들이 좋은 경험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실제 그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이 생기면 더 잘된 보고서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효율성을 이끌고 그걸 재평가해서 내가 필요한 교육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생기니까 새로운 시도가 많이 생기고 거기서 이노베이션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라이휠 전략, DX 그로스 전략을 가지고 지금 8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떤 경험이 좋았길래 왜 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을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실제 이 로봇을 도입하면서 설득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용접사분들이 로봇가 들어오면 내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거를 2년 동안 끌다가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경쟁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리다가 이제 설득을 하면서 로봇을 이제 도입을 이제 6대 중에 2대를 도입하고 실제 80% 로봇 용접을 전환하기까지는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 회사 안에서 생산성은 일단 2배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동참했던 이유는 로봇가 일하는 동안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뭐라고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로봇가 용접하는 시간이 15분인데 15분 동안 그 세팅하고 이 로봇가 90% 어떻게 보면 저희 절곡품들이 많이 조합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터치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용접사가 그대로 로봇을 운영하면서 생산량을 2배 올리고 이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보면 로봇 2대를 운영해 이렇게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만 좋은 거지. 근데 저희는 그 2대를 운영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이클 타임이 꼬이면 어떻게 보면 2배 생산성도 잊어버리니까 이것만 제대로 잘 운영하고 2, 3분 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직원분들이 회사의 혁신에 대해서 이게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회사도 좋지만 나도 좋구나라는 공감대를 얻고 이 이후에 회사의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저희 회사의 또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데이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는 이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조업은 이 장기가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나면 병원에 있듯이 제조업도 한 공정이 불량이 나면은 돈을 못 받고 회사가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이 중요한 장기를 이어주는 게 사람한테 피라면 저는 기업한테는 데이터라고 봤어요. 저희가 실제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 끝나고 양산을 딱 시작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분량의 부끄럽지만 한 98%는 고객사가 주문한 내용, 사무실이 알고 있는 내용, 현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 미스매치 내서 나오는 분량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분량이 났으면 저도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다 거의 대부분의 분량이 깜빡했어요. 전달 못 받았어요. 나는 전달했는데 난 못 받았다. 이런 실갱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쩌면 저희 회사가 이제 디지털 안착이 되기 전까지 담당자 이직이 좀 많았거든요. 정보라는 게 100%에서 100% 전달이 되지 않는데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쩌다 생기는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다가 전달이 안 되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음 나는 분량이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반복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럼 고객사가 요즘에 사람이 바뀌었나 봐. 왜 우리 거 신경 안 써줘? 이게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그 업체별 특성들이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매부, 생산부, 영업부, 품질부의 그 성과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이거 지금 영업부에서 이거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잘라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업 담당자는 당연히 고객이 원하니까 하겠죠. 근데 품질부에서는 막습니다. 왜냐면 이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가 품질을 책임질 거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가장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이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들쑥날쑥한 경우 그걸로 인해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 설계나 어떤 창의적인 의사결정하는 것 이외에 한 8, 90%는 저는 반복 패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 패턴되어 있는 내용들을 프로세스화해서 시스템화하자. 사람은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의존하지 않게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3차 산업은 블루 칼라의 자동화였다면 4차 산업은 화이트 칼라의 자동화라고 정리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GPT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해서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영업 손실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게끔 상향 평준화된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예로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엘리베이터 현장을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의 그런 납기 조율이 되게 다양하게 바뀌기도 하고 실제 설계도대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측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설계 담당자들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런 오차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영업 담당자 한 명이서 2-3시간씩 이제 어제 거, 오늘 거 비교 엑셀을 2개 켜놓고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 친구가 매일매일 2-3시간씩 제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친구가 아프거나 연차거나 어떻게 깜빡하거나 이러면 꾸준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량이 났던 것들을 이 2-3시간 하던 거를 컴퓨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클릭 한 번으로 되게끔 해서 그 친구의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로 바꾸면서 다른 업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오는 거에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가져오는 건 좋은데 이거를 사무실에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운영을 인적 구성을 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직원들만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안 바쁠 때는 하지만 바쁠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자동화, 이 프로세스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가지고 동광사업은 어떤 효과를 봤냐면요. 2016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최저시급이 15% 이상 올라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실제 같은 양을 하면서 2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메인 매출이 안 맞는 원인을 막 찾다 보니까 사무실도 과잉 생산 지시, 현장도 과잉 생산 요청. 왜냐면 많이 어쩌면 저희가 양산품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생산해? 하면 이거 어차피 나갈 거라서 좀 시간이 남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수량이 미스가 나면 왜 빵꾸 났냐고 하면 엄청난 욕을 먹으니까 욕 먹기 싫어서 사무실도 오버 그리고 현장도 오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빠지게 돼서 실제 저희가 500개 정도가 있는 게 안전재고라고 봤으면 지금 현재는 50개 미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시야공단의 임대료가 약 한 25,000원, 3만 원이라고 보면 회사 차원에서는 한 600만 원 정도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평소에 그냥 일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두로 지시하고 정리정돈 안 됐던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업무량이 좀 많아져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에 하던 거를 클릭 한 번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드라마틱하게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채우거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쯤에 그러면 또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 번에 완성이 되지 않아요. 보통 2, 3년 주기, 뭐 3, 4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때 진짜 바빠서 못했던 것까지 업무량을 줄이면 그럼 이때는 진짜 직원을 정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회사에서 해봤어요. 저희 회사는 기계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IoT, AI, 머신러닝 이거를 인근에 있는 연구기관과 협조를 해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전혀 직원들이 처음에 수업을 받을 때는 왜 우리 업무와도 관계가 없는 걸 왜 시키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된 게 저희 제품이 무겁다 보니까 지게차로 옮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 막 울퉁불퉁한 데서 본인들이 지게차 실수하고 나서 왜 찌그러진 거 납품했냐, 왜 이거 빠졌냐 이래서 담당자가 꼭 증빙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빙사진을 디카로 찍는데 디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분초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100세트가 나가고 4, 5장을 찍으면 어떤 현장을 찾으려면 400, 500장을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하는 걸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사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아야지 쓸모가 있잖아요. 그 초점을 저희 주력 제품을 사진을 한 200장 정도 찍으면 머신러닝을 시켜서 컴퓨터가 얘를 알아봤을 때 사진을 찍어라. 얘를 못 알아보는 것이 사진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급형으로 지금 이 경과원 과제로 이게 저희가 이제 완료를 했던 거였거든요. 실제 저희가 이런 R&D를 했을 때 왜 제조기업이 비전 관련된 과제를 하지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통과돼서 이제 R&D로 성과로 나오고, 실제 이거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금 저희가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그 현장명을 치면 이렇게 그 제품 사진들이 잘 정리돼서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AI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진 찍는 게 불편한데 이걸 좀 개선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그거를 스스로 배우면서 실제 저희 젊은 개발자들도 유튜브 하면서 실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배우면서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 한번 그 노동 쪽 관련되신 분이 오실 일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가만 보니까 2014년도부터 우리 회사의 나이를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제조기업에 젊은 친구들이 안 온다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라고 또 한번 여쭤뵙고도 싶어요. 실제 저희는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 나이가 한 2살 정도 어려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디지털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젊은 친구들이 이탈률이 많다가 그 이후에는 안착률이 높아지면서 면접 보러 오면 현장에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용할 확률들이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거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인데요. 이 친구가 20년 뒤에는 노동시장에 올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음성으로 지시하는 거에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지금 핸드폰에 익숙하던 친구가 공장 와서 종이 수기로 쓰는 거에서 적응 못해서 그냥 나가듯이, 이 음성 인식으로 해서 명령을 지시하던 이 친구들이 20년 뒤에 제조 왔는데 아직도 종이로 쓰고 있으면 과연 제조에 안착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동광사의 스마트 제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와 같은 비슷한 업체들을 구축하는 저희가 이제 잘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기업분들이 구축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사업부를 내서 만들었는데요. 이 업체 때문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예요. 별도 사업을.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하드웨어는 약 한 200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8명의 영업 담당자들이 고객이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하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쫓아간 거였거든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분, 15분, 담배 한 대 피면 한 뭐 20분 걸리겠죠? 이거를 하루에 4-5번 하면 10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 담당자는 일을 하는 게 맞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돈을 벌어다 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직원이 8명이, 설계 영업 담당자가 8명인데 하루에 800분이 소비되다 보니까 이분은 그거에 대한 투자 대비 회수를 계산하셔서 바로 구축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현황판으로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거는 배달의 민족처럼 고객사가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주문 현황들을 보고 고객과의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했던 비전을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한 사례인데요. 여기도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시간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부품 하나가 이게 누락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제품가보다 택배비가 더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꼭 사진을 찍지만 그건 담당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거를 AI로 수량을 판단을 해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사례고요. 두 번째로 이 화이트 칼라의 업무 재정의를 했던 사례인데요. 이분이 관리 이사님이세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쩌다 생기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수주 데이터 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인데 고임금자가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신입 직원도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게끔 했던 이제 화이트 칼라의 업무 재정의 사례인데요. 실제 중소기업의 저는 생산 현장의 문제는 이미 3차 산업에 어느 정도 투자 대비 회수율로 하드웨어는 이미 하셨다고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업무 재정의들이 좀 중소기업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엑셀에 대조하는 것들을 저희가 단순하게 했던 사례입니다. 실제 저희가 업체를 컨설팅하고 구축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10명 있는 업체의 소통 도구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이 10명 있는 업체가 프로그램을 한 6개 쓰세요. 그러니까 6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시간차에서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 발생돼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컨셉을 받고, 실제 많은 이 데이터 사일로라고 해서 실제 담당자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각자 컴퓨터에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안 되면 기본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뭐 1,200원으로 옮겨진 게 구매부는 알고 있는데 영업부는 모르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조직이 커지면 또 담당자별로 또 컴퓨터 데이터 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이제 실제 단순히 이제 컴퓨터에 저장된다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화가 아니라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실제 유용한 정보를 바로 끄집어낼 수 있게 이 정보화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제 경량화된,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통합해서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경영자가 실제 바로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실제 저희가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제가 시작했던 계기는 회사는 바쁜데 돈이 안 되는 고객과 돈이 되는 고객을 구분하고 싶은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면 회사는 바쁜데 납기가 동일시 됐을 때 어떤 의사결정, 사장님이 친한 업체를 먼저 할 거냐, 우리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업체를 먼저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화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런 발표 활동도 하지만 저희 공장에 여태까지 한 4,00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디지털 전환을 할 때 기술에 포커싱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이게 적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실제 기계 설비 투자는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회수율을 쉽게 가늠하실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한번 직원들한테 어떤 업무를 몇 시간 걸리는지, 한 달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실제 구축이 되고 나서 어떤 것들을 내가 깨부셨는지, 그러면 실제 투자 대비 회수율을 그나마 좀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제조하시는 분들이 설계도 없이 제조 안 하시잖아요. 근데 IT 어떻게 보면 회사의 생산 프로그램은 큰 프로젝트인데 IT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면 없이 발주를 주세요.
그러다 보고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좋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우리 회사랑 왜 달라? IT도 제가 실제 해보니까 똑같아요. 설계도 있는 대로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그냥 코딩을 해서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없다 보니까 실제 이 종이가 있고 없고가 프로젝트가 쉽게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 오래 걸리느냐 실제 구축하고 나서도 업체가 잘 못 쓰느냐 이 성패는 요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거는 직원분들한테 회사 전체를 한 번에 그리라고 하지 마시고 각 담당자별로 네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한번 도식화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보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서 역할과 책임이 깨져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데는 구매를 설계부에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고 구매부에서도 하고 영업부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이 깨져 있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 꼭 시스템이 없어도 회사 안에 어떤 불필요한 그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경험했던 비전과 IoT도 교육을 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많은 기술 그룹은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하이테크 기술 위주로 파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쓸 수 있는 적정 기술에 있는 어떤 값싼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DX 2단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IoT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업체의 생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빗센서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센서가 생각보다 좀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엘리베이터 업계에 뭐 도입할 게 없을까라고 봤을 때 하나 찾은 게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점검을 사람이 2명이서 육안으로 해요. 그리고 그 육안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 시장이 2조더라고요. 근데 건물주도 이거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색안경 끼고 야 고장나지도 않은데 왜 미리 교체해 이러다 보니까 약간 중고차 시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시장은 200억 시장 중에 저희가 50%에서 100억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2조 시장에 지금 1%를 하는 게 제 목표로 지금 또 연구개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실제 시화공단의 많은 업체들을 또 상담을 하면서 제조기업이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 각자의 개선점, 새로운 아이템들은 IT 업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IT를 조금만 배우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하면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마지막 DX 3단계는 전통 사업 매출보다 디지털화된 DX 사업 매출이 이제 극복하는 걸 디지털 3단계로 목표로 지금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막연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대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구축형 이제 밸류체인형 부분도 저희 진행하고 저희 노하우를 협력사들 컨설팅하는 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AI 컨설팅하는 부분들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SK CNC에 올려서 지금 공동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지금 KT와는 KT 서빙 로봇을 2개 저희 공장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된 장소에서의 그 비전 검사를 움직이는 데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서 인식했듯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뭔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공장을 순찰하면서 사장님 지금 제조 공정 뭐 준비 사항 이상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AI 비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하고, 지금 이제 뭐 드론으로도 이제 시도를 하면서 실제 공장 내의 모니터링,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수집을 하면서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장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교육을 받으세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체는 성공하고 어떤 업체는 성공을 못할까요? 봤을 때 이 경험이라고 보고 있고, 이 경험이 대표님도 좋은 경험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같이 해주시면 실제 이
혁신의 플라이휠을 같이 돌리시면서 실제 성과를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받아도 네네네. 될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네, 오늘 이 강의가 중소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경가원이나 경복대학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